자, 그러면 그 드레이크의 이제 역사 생각의 습관 기준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399페이지 펴보세요. 3번 문제 볼까요? 자, 그 3번 문제 보면 교사가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역사 사고를 이끌고자 한다. 다음 학생들의 활동 중에 드레이크의 역사가의 생각 습관을 반영하여 제시된 그 역사 사고 과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가 이번 파트 여행기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는 그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를 이제 그 다녀와서 쓴 기행문이죠. 자, 거기 이제 그 용어풀이 약간 듣자면 거기에 그 카타이라는 지방 있죠. 카타이. 이 카타이는 기타이라고 하는데, 원래 서역과 유럽 사람들이 여기 요라고 지칭할 때 보통 키타이라고 해요. 키타이. 그런데 이제 원나라 시대 때는 중국 전체를 가리킬 때 이 키타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풍할 때 당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중국의 문화를 뜻할 때 당풍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번 거기 보면 이제 그 활동 중에 드레이크의 역사가의 생각 습관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고 과정 고르시면 되는데, 자, 1번 보면 지형 보면 마르코 폴로의 저수를 당시 프란치스코 교단의 수도사들이 그 몽골과 중국을 다녀온 그 여행기와 비유해 누브르 여행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신뢰성을 판단한다. 자, 신뢰성을 판단한다. 이런 것들은 뭐죠? 그 학증이죠. 학증.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두 자료에 제시된 그 사실과 추측, 증거와 주장에 입각하여 터키와 중국 여성의 당시 지위와 풍습을 구별한다. 이거는 미국의 역사교육위원회가 생각하는 생각 습관이야. 아까 제가 한번 그 설명한 부분 있죠?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13세기와 14세기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 전개된 역사를 두 자료로 기술된 사실과 사건을 비교한다. 자, 이거는 서로 이제 그 뭐냐면, 비교하는 거니까,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교차 분석,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증하고 관련된 거죠. 비교하니까 비교적 사고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4번을 보면 두 저자가 타문화와 간섭에 의해 기술한 것은 당시 유럽과 이슬람 문화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본다. 맥락하죠. 그래서 맥락하라는 것은 동시대 지역적 국가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자료가 분석하기 전에 두 저자의 저술 유도와 그 뭐냐면 당시의 상황들을 비교한다. 출처 확인이죠. 예, 분석 출처 확인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1번은 학증, 신뢰성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출처 3번은 비교적 사고. 그 다음에 4번은 맥락화. 5번은 출처 확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닌 거니까 2번을 고르시면 돼요. 2번을.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풀면,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이 아니라 네. 아이고, 이게 몇 번이야?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이 9번 문제는 14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긴 대략적만 얘기할게요. 여기에서는 뭐 구체적 내용보다는, 요거 이제 드레이크의 이제 역사 생각의 습관 기준과 관련된 거니까. 자, 일단은 거기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이 필요한데, 자, 그 조건 중에 보면 다음에 니은에 해당한 사고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자, 일단은 니은의 방법을 적용해 자료 가를 검토한 결과 쓰시오. 있겠군요. 학증 맥락과 비교를 하고 그 앞에 처음에 할 게 뭘까요? 출처 확인이죠. 예, 출처 확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자의 신뢰성이나 의도, 사건, 그 당시의 상황들을 검토하고 사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검토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 검토할 때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조선사 개설이란 책 있죠. 조선사 개설가 관련된 내용 보면, 자, 그 조선사 개설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사 개설은 뭐예요? 조선사에 대한 앞부분에 전반적인 설명이라는 뜻이죠. 조선사는 누가 썼죠?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책이죠. 그러니까 왜 편찬했어요?
이 책을 통해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식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죠. 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처 확인 측면에 올 때는 어떻게 검토했어요? 가사저들.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학자들이 붕당 정치를 당파성을 왜곡시켜갖고 한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사 했기 때문에 조선사의 서술은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이제 한국사인데 뒤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뒤에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그 붕당 정치에 대해서 일제들이 이제 그 했던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붕당 정치의 3사는 공동 정치가 포방하고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집중된 행상 등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붕당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이제 부여한 거죠. 예전에 당파라고 불렸던 붕당의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당파성론의 계획이 까기 위해서 붕당론이 등장한 건 아시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술 목표를 니은의 방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다음 조건 충족의 기억을 진수하시오. 요 부분인데, 이거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그 밑에 안에 있는 드레이크의 전반적인 건지, 아니면 니은에 한정된 것인지, 그게 따라서 답안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목표를 거기다 적어 놨어요. 예, 학습 목표 부분은 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여기에서 더 한 가지만 알아두실 건 뭐냐면, 그냥 학습 목표 쓰라고 하면 뭘 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학에서 하는 목표 진수 방법 있죠? 그걸 써야 돼. 목표 중심의 어떤 목적, 학습 목표 방식. 그래서 그때 이제 학습 목표는 내용 플러스 행동을 써야 되고, 행동은 항상 뭘 써야 되죠? 명시적 행위동사, 명세적 행위동사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한 행위동사 있죠? 설명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뒤에다 설명할 수 있다, 뭐뭇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영역별 학습 목표를 쓰라는 게 있어요. 지식 이해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치 태도라든지, 기능 태도. 이 기능 부분은, 요 부분은 또 다른 것들이 적용되죠. 요거는 나중에 좀 뒤에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있고,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좀 볼게요. 402페이지 잠깐, 보고, 415페이지. 41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역사를 안다가 주요 내용이에요. 역사를 안다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볼 것은, 마지막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드레이크가 수업 활용에 제한한 역사적 사고 과정의 4단계를 적용할 때, 저자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니을 과정에 해야 할 첫 단계 활동 스코어. 그냥 저자의 신뢰성 딱 나오니까 뭐야, 이거는? 출처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년에 나왔던 교수님하고, 출제 교수님하고, 여기 18년에 출제 교수님이 동일한 것 같아. 딱 느낌상. 그래서 출처 확인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문제 낸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요번에 또 들어왔다가 아마 올해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거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내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또 다른 교수님 돼갖고, 다른 방향에서 문제 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해뒀고, 그 다음에 총괄학습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볼게요. 또 관련돼가지고. 몇 페이지 피시냐면, 465페이지 펴보세요. 465페이지 76번 문제 볼게요.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7차 모의고사 때 내는 건데, 자, 다음 사료를 보고 나서 학생들이 가와 다의 활동을, 보였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신뢰성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확증이죠, 확증. 확증.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의 저술을 당시 프란치스크 교단의 수도사들이 등이 몽골과 중국에 다녀온 여행기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판단했다. 요거는 이제 확증과 관련인데, 신뢰성은 그러면 아니면 출처 확인 아니냐? 출처 확인은 신뢰성인데 저자의 신뢰성이고, 이건 뭐예요? 서로 교차 학성을 통해 팩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야.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두 가지 타문화의 간섭에 대한 기술연구와 당시 이슬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검토했다. 요거는 어디와 관련된 건가요? 맥락화.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를 분석하여 저자의 저술 의도나 당시의 상황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 신뢰성 확보하는 출처 확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드레이크가 제시한 역사 사고 과정의 단계에 입각해서 예문 내용과 언급 시 일반적 내용을 서술했고, 이건 전제 조건을 얘기한 거고, 자, 가단계에서 학습 효용성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가단계가 학증이죠. 학증을 함으로써 그 뭐냐면 문서 분석법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의 능수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습과 지식의 누적한 문서 분석에 대한 역사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학증을 하려면 상당한 뭐예요? 전문가적 능력이 필요해. 교차 분석 같은 것들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단계 명칭을 쓰시오. 자, 이 명칭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출처 확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두 사료를 부르서 두 저자의 저술 의도와 당시 상황을 의문을 갖는다. 그 다음에 가단계로 고려할 점을 한 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잠깐만 제가 하나 몇 가지 빼먹은 것 같는데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맥락이라는 것을 내용과 관련 두 가지 쓰면 무슨 맥락과 무슨 맥락이 있죠? 유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 그래서 유추적 맥락은 그 동시대인들 비교해 특정한 생각이나 주장이 어떤 위치에 차져 있는가를 정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은 동시대 언어에서 어휘가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노예하고 아테네 노예는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다단계 명칭은 아까 치면서 학증과 관련된 출처 확인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 가할 때 고려할 점.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학증과 고려할 때 그 고려할 점은 뭐냐면 그 우리의 관점과 과거사의 관점을 구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는데, 요번에 나온 게 제가 이게 18년도니까 올해 이게 다단계 명칭이 그대로 맞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어떻게 오늘 딱 맞힌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래서 내가 맞힌 것보다 기출만 분석하면 금방 나오는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그 내용을 더 볼게요. 상상적 역사 이해 방식을 넘어갈게요. 자, 상상적 이해 방식은, 이제 역사 이해 방식은, 시험 문제에서는 예전에 역사적 상상의 특징 부분이 나왔고, 또 뭐냐면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보시면 보관과 삽입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의외로 시험 문제에 별로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역사 판단은 좀 다른 부분인데, 예. 그래가지고, 내용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요거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위견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요 상상적 이해에서 이제 역사의 상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상상적 이해 방식을 이제 좀 보면, 크게 그 남색책이나 노란책에 보면, 상상적 이해, 역사 상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구조적 상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역사의 판단. 이렇게 나누고요. 구조적 상상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재창조, 재현과 신해석,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측면을 볼 때는 보관과 삽입으로 나누고요. 그 예전에 보관과 삽입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역사의 판단이 있는데, 감정이입이라는 거나 역사 판단은 그 어차피 앞부분에 좀 다뤘던 거고, 그러면 왜 역사에서 그 상상적 이해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사료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료가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메꾸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상상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상상이 아니에요. 없는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통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상상이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에 이제 그 한자 어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뭘 생각하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코끼리를 생각한다. 그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인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보고 들은 거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온 거죠? 뼈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뼈를 맞춰보니까
코끼리가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코끼리의 모습은 예전에 생각했던 공상이 아니라 근거 없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뼈라는 것을 통해서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뼈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역사에서 사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역사적 상상의 특성을 이제 볼게요. 상상력이라는 게 그 뭐냐면 꼭 역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 할 수도 있고 예술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상력이라는 건. 근데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 자, 첫 번째로 뭐냐면 구체적이야. 역사의 상상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상적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적인 걸 대상으로 하고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고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사료 속에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고 상상한 거야.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니콘을 상상했다. 이거는 역사 상상 아니죠. 왜냐면 기록에도 없는 내용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관적 상상.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의 직관적 사고 활동.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삶의 경험태가 누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에 어떤 장면이 보였을 때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 이걸 직관적 상상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적 상상. 이거 많이 들어봤죠? 정의적 상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상상이죠. 근데 인지적 상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맥락, 그러니까 사료를 통해서 바탕으로 한 상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학적 상상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문학적 상상은 이치에 맞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으면 돼. 허구라도. 근데 그 문학적 상상은 달리 그 역사 상상은 뭐죠?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모두 맞아요. 팩트가 있어야 돼. 사실이 있어야 돼. 사료가. 그것도 이제 문학적 상상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역사적 소설가와 역사 소재라는 소설가와 문학가를 역사 소설가 문학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소재라는 소설도 뭐냐 일종의 문학적 상상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치에 맞으면 돼요. 근데 역사학자는 이치뿐만 아니라 뭐죠? 사료에 맞아야죠. 네,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되고. 자, 논리적이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은 논리적과 필요해. 탐구력도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토대로 분석적 작업을 거치죠. 자료 수집, 논리적 분석, 상상적 이해, 사실 확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조적. 자, 여기 창조라는 것은 문학하고 예술의 창조 달라요. 문학과 예술의 창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순수한 창조의 의미지만 여기에서 창조는 뭘까요? 과거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메꿔나가는 거야. 재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창조다. 그래도 이것이 문학하고 역사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차이성은 뭐냐면 현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과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르다는 걸 차이점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지금 이해하는 방식이 그 과거에 이해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차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학적 차이성과 문학과 역사의 차이성이 확연하게 들어가는 상상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하나는 그 인지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창조적 측면이 있어요. 이게 노란책이 나와요. 그래서 문학적 상상과 역사 상상의 차이점을 쓰라 하면 인지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기출 풀어볼까요? 자, 몇 번 보시냐면요.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자, 역사학습에서 상상적 이해와 과학적 사고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 역사적 상상을 문학적 상상과 구별한 차이점 두 가지 쓰시오. 그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무슨 상상과 무슨 사상을 쓰시면 되죠? 창조적인 측면하고 그다음 인지적 측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역사적 상상은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반해서 문학적 상상은 이치에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창조적인 의미에서 문학적이나 이런 그 창조는 순수한 창조인데 여기에서는 과거 사건 상상을 위해서 재창조하는 의미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두 가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적 상상을 보죠. 아까 이제 상상적 이해 방식 중에 첫 번째가 구조적 상상이죠. 그래서 구조적 상상은 그 기능 측면에서 재창조 신해서 그다음 형태 측면에서 보관 삽입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구조라는 말은 뭐냐? 이 구조라는 의미부터 이제
보게 되죠. 구조라는 것은 이제 거기 그 남색 체계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건, 형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요소들의 상호관계 및 이에 의해서 결정된 전체의 특성의 행동이며 형상과의 내재적 패턴이며 그 형상을 유지시킨 조건들이다. 뭐 예매하죠.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옆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노란 책에 있는 내용과 남색 책에 있는 내용들 지금 뭐냐면 도표도 이렇게 개념화 시켰어. 네. 그래서 그거 부분은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요. 그 예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로 나누고 그리고 중농주의자는 이익, 정약용, 유용훈 그 다음에 중상주의는 박지원, 박재가, 뭐 유승홍, 홍대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신학자라고 생각했을까 일단? 아니죠. 내가 중농주의, 중상주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익과 정약용, 유용훈, 박지원, 박재가, 유승홍, 홍대영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죠.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후대 사람들이 이거 이 사람은 중농주의자, 그다음 이 사람은 중상주의자, 그리고 신학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어떤 범주화시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 원리를 제시하고 그러죠. 원리라고 하면 이제 어떤 공통된 점을 이제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와 그 다음에 신학이나 중농주의, 중상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걸 뭐라고 한다? 구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랑케까지는 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현상만. 근데 랑케 이외에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마르크스의 구조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개념화시키고 원리를 제공하고 일반화시키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이제 구조적 상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문이 있어요. 자, 생맥검사에서 파란색의 바탕에 찍은 녹색적 형태를 찾아내면서 숫자를 식별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 조상 사이의 신체적 기능과 발생적 관계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사물의 형상의 본래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 파악해서 내재된 관계나 패턴을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기능을 부여하고 등등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형상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은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여된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 뭐라고 한다? 구조라고 한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구조라는 개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조라는 개념은 역사학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그 다음에 모든 학문에 다 쓰여.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한 거 다 구조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애가 그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중학교 애들이 여자애들이 몰려가서 한 명을 이제 좁혔잖아요. 그거는 형상이죠. 팬 사실을. 근데 왜 애들이 팼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면 얘들이 너무 폭력 그 영상물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일베 문화가 확산돼 있고 등등등등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적 해석을 하죠.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 자, 그러면 역사적 상상의 필요성을 이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상상력이라고 쓰세요. 여기 사상력이 아니라 상상력. 예. 그럼 역사적 상상이 왜 필요한가? 그걸 이제 좀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역사 상상을 왜 하는가? 이것도 외워두실 필요 있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역사적 자료, 사료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왜냐, 사료가, 지금까지 내려온 사료가 충분하게 존재하지는 않고, 그 사료 자체도 뭐냐면, 그 재구성된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역사적 역사가의 지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재구성이 많고, 그 다음 시기가 주제가 할 수 없는 사료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불완전해. 그리고 왜곡되고 너무 주관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남색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구려와 수전쟁, 수당전쟁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이제 인용하잖아요. 근데 삼국사기에 문제점이 있어. 왜냐 고구려 역사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로 신당서나 구당서를 뺏겨 썼어요. 편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당서와 구당서 누구 입장에 쓴 거죠? 당나라 입장에 본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공격한 루트, 당나라 동선에 따라서 공격을 서술했기 때문에
그 고구려군이 그 당시 당나라의 군대에 맞서서 어떤 전략 전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알려면 뭐가 해야 돼? 빠진 부분들을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왜 당나라가 이런 식으로 안시성을 공격했다 어떤 전략 전술 썼고 요동성을 공격했다 어떤 전략 전술 썼는 걸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뭐냐면 구조 상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 자료가 역사 사실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왜곡된 거 있기 때문에 그걸 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상상이 왜 필요하냐? 자, 역사라는 것은 그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다른 모습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 왜냐면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는데 역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뭐도 알아야 돼요. 이유나 동기도 알아야 되잖아. 내면적인 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같은 상황의 조건이라도 인간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역사의 원인과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행위, 목적, 이유, 동기를 규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냥 형상적인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악티움 레이전이죠. 악티움 레이전을 예를 들면 자 악티움 레이전 막 펼쳐지고 있다가 자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뭐냐면 그 악티움 레이전에 도망쳐 나오니까 안토니우스가 자기 배 버리고 그 작은 배 옮겨 타면서 도망갔단 말이야. 왜 도망갔는? 어떤 사람은 아예 클레오파트라를 쫓아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하니까 같이 갔다. 그런 설도 있고, 요걸 얻어먹은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클레오파트라의 배에 보석이나 뭐냐면 식량이나 온갖 그 물자들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놓치면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다 가지고 가버리면 잘 손해니까 그거 찾기 위해서 빨리 찾기 위해서 그 배로 옮겨 타고 쫓아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클레오파트라 도망가니까 안토니우스도 같이 도망갔다는 거. 그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여자 도망가니까 여자 꽁무니 찾아가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 도망가면 거기에 있는 내 보석이나 돈 같은 게 다 그러니까 먹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기 위해 쫓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때 우리는 나름대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상상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역사에서 왜 상상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인간의 어떤 내면, 이유, 동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상상의 기능을 보죠. 이때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가 이제 재현하고 신해석 부분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현을 재창조라고 또 불려요. 예. 자, 재현을 이제 보면, 재현을 보면 이제 발생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기록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증거부터 추론할 수 있을 법한 사건들 재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적 인물의 어떤 그 동기를 파악하는 것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콜링우드 있죠, 콜링우드. 콜링우드에 보면 그 재현 나오죠? 재현 기억나시죠? 네.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콜링우드가 역사학적 방법론으로서 재사고와 재현을 했잖아. 재사고는 뭐야? 한번 이제 사료들 이제 접해보면 딱 사료 접하고 나서 역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재사고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 재사고를 뭐냐면 그 역사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재현이야. 그러니까 재사고와 재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달아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해석은 뭐냐면 동일한 증거도 달리 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거는 논문책에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게 남색책에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우리가 고조 태조 왕건의 거란 배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 군사적 문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조의 북진 정책과 거란의 팽창 정책의 대립. 그 다음에 그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어떤 배척. 이런 것들을 이해했는데 이게 이제 종전의 해석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해석이고. 근데 똑같은 사료를 보더라도 이걸 하위 사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하위 사상이갖고 하위는 뭐예요?
중화와 오남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 중국 건데 우리가 받아들여서 중화는 뭐겠어, 중화는? 고려고, 이는 뭐겠죠? 거란이잖아. 그래서 이 하위사상에 나온 것을 이해해서 거란 배척을 정치 군사력 입장에서 해석하는 연구에 언급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거란 배척을 하위사상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뭐냐면 형상에 대해서 형상은 똑같아. 눈에 보이는 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민족의식이라든지 북진정책이란 카타고리에서 이해를 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뭘로 이해? 하위사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그 위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해석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증거를 통해서 달리 해석을 새로운 관점에 해석하는, 재창조하는 거죠, 일종의. 아까 이제 문학적 상상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랬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라는 거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메꾸는 과정에서 다른 식으로 메꾸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신해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보관과 삽입을 이제 볼게요. 보관과 삽입. 자, 이 보관과 삽입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엄밀히 말하면 보관과 삽입을, 그 책에서 보시면 알겠죠? 특별한 구별은 하지 않아요. 그치, 마지막 또 구별해놨어. 약간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삽입하고 이제 보관을 이제 보면, 자, 보관하고 이제 삽입을 보면 이제 그게 삽입이라는 부분이 있죠? 삽입은 보관하고 삽입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거기다 보관 좀 같이 적으세요. 보관 같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사사실, 이게 왼쪽인가? 거기 있고, 거기 역사사실 있고, 거기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보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관. 그래서 이제 남색책에 보면, 보관과 사실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없다. 근데 뒤에 마무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래도 보관과 삽입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데, 이번에 나온 추체원과 감정이입도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해놓고는 그 뒤에 추체원과 감정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놓잖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별해야 돼. 우리는. 자, 요게 보면 요게 첫 번째가 이제 보관이라고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A라는 팩트가 있어요. 사료가 있어. 사료가 있는데 거기 사료가 불완전하다고 했죠? 빵꾸가 틀린 게 많아. 빵꾸가. 그 빵꾸를 메꾸는 것이 뭐냐면 보관이야. 보관.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이제 삽입은 뭐냐? A 사료와 B 사료가 있어요. A 사료, B 사료인데 요 A가 있는데 B 사료가 이렇게 뚝 튀어나와. 그러면 요 증거 간의 간격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삽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삽입과 보관, 여기에서 제가 보관 쓰라고 하는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건데, 요거는 보관과 삽입 공통점이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그 남색 책에 이제 그렇게 공통점이었는데, 원래 노라는 책에는 이게 삽입으로 돼 있다가, 남색 책 때 보관과 삽입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남색 책 기준을 얘기하면. 자, 이건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역사 사실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그 내용이 있어. 근데 A 사조하고 B 사조가 모순점이야. 그러면 A 사조와 B 사조를 어떻게 메꿔서 그 상상을 통해서 모순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의 팩트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링컨과 관련된 사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링컨이 이제 그 관련된 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링컨이 그 남북전쟁 때 그 노예해방과 관련된 사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부에 있는 더글라스 판사에 보내는 사료가 있어요. 그 노예해방에 보내는 그거는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거죠. 근데 더글라스 판사는 보낸 그 편지에는 노예해방 없이 그냥 노예를 유지한다는 취지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링컨하고는 완전히 좀 약간 자주 비는 위배되는 거잖아. 그럼 그 앞에 A하고는 좀 약간 이미지가 맞지가 않고. 모순점이죠? 근데 모순되지 않게 만드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노예해방론자지만 뭐야? 연방론자야. 그렇기 때문에 연방이 오히려 더 상위 가치죠. 그래서 연방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연방을 유지하면 노예해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따라서 연방을 유지해서 노예해방을 반대하면 또 반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모순되지 않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 상상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 그런 걸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똑같은 사건에 처했을 때는 기준이 뭐다? 이 사람 판단 기준은 노예 해방이 아니라 연방 유지죠. 연방 유지에 따라 노예 해방도 될 수 있고 또 노예 해방을 또 반대할 수도 있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예,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뭐냐 물어봤어. 이걸 보관 또는 삽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좀 보죠. 자, 특징을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좀 볼게요. 예. 우리는 6세기 아티칸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으며 솔론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 방면에 5세기 때 소농 계급이 많았는데 그들은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 우리는 참조 페이스타투스가 상당한 땅을 재분배해서 추구한다. 우리가 이제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얘 중간에 갑자기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페이스타투스가 상당한 재분배를 하는 걸 메꿔주는 거죠. 간격을. 그래서 이걸 보관 이렇게 명시하고 또는 삽입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콜링우드가 주장한 무슨 거와 비슷하냐면 선언적 사상과 비슷해요. 이 보관이나 이런 개념들은 그걸 좀 개념화시킨 거야. 자, 그럼 보관을 이제 볼게요. 보관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각된 상상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지각된 상상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창문 밖을 봐요. 창문 밖을. 창문 이렇게 다 건물 이거 어둠컴 지금 밤이에요? 이게 왜 밤인지 모르겠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어둠컴컴하네. 자, 창문을 보는데 이게 창살이 있어요. 창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플립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플립들이. 이게 플립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창세에 가려져 갖고 이 플립들이 안 보이겠죠. 예. 근데 우리는 플립들이 뭐예요? 가려졌어도 플립이 서로 연결된 거 알죠? 그리고 플립들이 연결돼가지고 그 바깥에는 많은 플립들이 존재하고 아마 제초기도 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경험 이전에 타고날 때부터 아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걸 선형적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야? 콜링우드가. 그래서 보관도 이런 지각된 추론을 좀 더 발전된 거야. 지각된 상상. 다만 거기에다가 지각된 상상에 플러스된 게 뭐냐면 증거가 있는 거죠. 증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보관이라고요. 그래서 증거가 어떤 사건이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 그 사건을 간격을 메워주는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지각된 상상도 거기에도 포함되고 보관은 그 지각된 상상에서 뭐냐면 자료를 이제 첨부할 때 우리는 보관이라고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갑자기 기온이 내려왔어. 그래서 이웃 사람들 책상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 보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가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상상적으로 보관하는 건 지각된 상상 같은 종류고 다만 보관은 거기에 역사 자료를 첨부하는 거야. 이걸 이제 콜링우드는 뭐라고 한다? 선언적 상상이라고 또는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더 개념화된 것이 보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관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험 이전을 통해서 느끼는 거야. 직관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관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이야기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해석 증거에 내재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A에서 B라는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흔히들 어떤 사실이 변화된 것은 어떤 사실들이 누적이 돼갖고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변화 얘기할 때 그 변화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이제 구석기 시대에 여러 변화들이 모여갖고 신석기도 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을 얘기할 때, 예전에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산업혁명 넘어올 땐 정근대 시대 여러 가지 사회적 발전이 누적돼갖고 산업혁명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근세사에 중세에서 근세 넘어갈 때도 중세사에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근세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냐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할 때, 실증되지 못한 것들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수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관에 속한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한번 했고, 삽입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앞에 두 개의 증거가 있을 때 A와 B 팩트가 있을 때 그걸 메꿔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사실 안에 있는 메꾼 거고, 이건 뭐예요? A와 B가 있을 때 그 자료 사이에 메꿔주는 것을 삽입이라 한다. 예,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하고 일반화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삽입이나 보관이나 일반화의 차이점을 보시는데, 원리나 일반화는 사건의 법칙적인 틀을 맞추는 데 해석하는 거야. 근데 삽입은 그 자체를 밝히는 데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럼 혁명은 왜 일어났냐? 사회적 모순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거는 원리와 일반화야.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에 빠진 부분들이 많죠. 그걸 메꿔주는 건 뭐예요? 보관이나 삽입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끝에 삽입은 보관 같은 경우 상상적 이해로 크게 보관에 포함된다. 근데 이것도 견해가 또 있어. 그러니까 삽입은 보관의 같은 형태로 상상적 이해 크게 보관에 포함된다. 보관이 큰 개념이고 삽입이 작은 개념이죠. 근데 어떤 책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삽입이 더 큰 개념을 볼 수 있어. 학자마다 의견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나와. 이런 것들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색 책을 보시면 삽입과 보관의 차이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만 좀 기억해서 삽입은 증거 간에 그걸 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보관은 증거 안에 있는 것들을 메꾸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와 일반화와 삽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삽입은 이렇게 보관까지 포함되는데 원리와 일반화는 사건의 법칙적 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삽입은 그 자체를 밝히는 데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보관과 삽입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보죠. 그 기출과 관련.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이제 하면서, 몇 번을 보시냐면요. 5번 문제 볼게요. 400페이지 5번 문제. 자,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평가 문항을 제시했다. 자, 학생들이 이 문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사 상상력 하의 기능을 쓰고 이 평가 문항에 대한 모본담을 2주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서술형 평가 문항에서 이제 링컨이 흑인에 대한 인식과 노예 해방 선언에 관한 그 다음 두 사조가 연결되려면 어떤 설명이 추가되었는지 역사적 상상을 쓰시오. 그래서 A는 이제 뭐와 관련되고요? 그 링컨이 더글러스 판사에게 보낸 것들이죠. 답변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제를 인정하자. 그 내용을 쭉 써고 있어. 예. 근데 자료 B에서는 그 링컨의 노예방 선언 관련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죠. 선언을 하죠. 그러면 A사조, B사조가 모순돼 있죠. 근데 우리는 모순돼 있지 않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상상 하위 기능을 뭘 써야 돼? 보관 또는 삽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관, 삽입.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본답안에서는 어떻게 쓰냐. 자, 링컨은 노예제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방 유지를 우선시했다. 그래서 A는 남북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를 지지했고 B는 노예제 허용이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연방을 통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발표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관과 삽입도 언제 나올 때가 됐어. 이거 한참 됐거든. 이게 07년도 기출문제면 벌써 11년 전 얘기야. 이거 오래됐네. 나 이거 풀 때 막 헷갈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역전의 용사들이 자주 나와요.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예.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적 판단을 보죠. 감정이입이 있긴 있어요. 역사 상상력에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입을 제거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많이 다뤄봤죠. 그럼 역사의 판단인데 이것도 앞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 많아요. 그 역사의 판단 어디에서 다뤄봤죠?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에서 다뤄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역사적 판단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고의 제일 고차적인 거죠. 그래서 제일 고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을 보면
역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료부터 연구 대상이 과거의 사실과 시대의 설득력이 필요하고 자연성 같이 명백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상대적 객관적이고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명확하지 않거나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하고 역사에서 해석하는 상상력도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자, 거기에 중요한 게 기능 부분이에요. 그 역사적 판단력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뭐 그 역사 평가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 판단은 역사적 사실을 선택해서 어떤 걸 연구할 것인가 할 때도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행위자의 언어를 파악하고 이 행위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뭐예요?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 것인가 그것도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인가도 역사적 판단.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해석이나 연구 과정에 뭐가 개입된다? 역사적 판단이 개입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연구할 가치가 있고 판단이 있고 어떤 자료가 연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역사 사실과 역사 서술을 연결하는데 근데 역사적 사실 효과적 전달할 때도 그 뭐냐면 그 역사 판단이 들어가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논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찍을 그 미술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예술가하고 사진작가와 차이점이 뭘까요? 사진작가는 있는 그대로를 좀 찍는 거죠. 물론 이제 각도에 따라서 이제 찍고자 하는 것들은 좀 있지만 어떤 모습들을 이제 형상을 그대로 찍는 거야. 근데 예술가라는 건 형상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죠. 모사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갖고 제시하잖아요. 자기 표현 방식대로. 마찬가지야. 역사가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어떤 목적에 판단해갖고 뭐냐면 누구한테 대중들에게 제시를 하잖아. 그러면 제시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 표현 방법이 필요해.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면 소설가적인 어떤 문학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역사적 상상력도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강의 근원은 어기보다 높은 지역에 있다. 그런 것들인데 강의 근원은 어기보다 높은 지역이 있다라는 걸 사료에 있어. 그 대중들이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강은 낮은 곳을 흐른다. 그러면 어떻게 강문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료 내용이 나도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해 갖고 제시하는 거. 그걸 오히려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제시하는 거다. 이것도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 판단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도 뭐냐면 상상력이 필요하고 판단력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주의할 것은 이때 이제 역사의 그 상상력, 판단력인 거는 팩트에 기반으로 하는 거죠. 팩트를.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역사 판단력에 넓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논문 자료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올려놓은 뭐냐면, 심화 보충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같이 실어놨으니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상적 서술이라는 부분도 역사적 판단에 포함된다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상상력 부분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삐아제 인지발달론이에요. 네. 삐아제 인지발달론과 삐아제 인지발달론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견해. 그걸 이제 보죠. 요거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니까 이제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 사고 논의와 역사 사고 구성 요소를 이제 좀 보기 전에 한번 이제 또, 정리할 게 뭐냐면, 이 관련된 장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에 있어요. 파란 책에 되게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파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남색 책이나 뭐 노란 책, 그 다음에 갈색 책은 곳곳에 조금씩 있어. 근데 좀 체계적으로 이제 좀 돼 있는 책은 뭐냐면 파란 책이야. 예. 그리고 갈색 책이 약간 심화된 내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아, 여기 필기를 잘 안 하는데. 잠깐. 이건가? 하나, 지금. 아, 이 사람들, 요걸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빨간 거. 빨간 거 쓰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좀 보이네, 그래도.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줌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학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딱 조절해 주는데 저는 이제 셀프를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런 데 없나? 바이크 이렇게 보면 바이크 이렇게 아, 이게 들고 다녀야겠다. 자,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보면, 자, 그 일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역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피아제 이론하면 우리는 역사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과뿐만 아니라 이거는 번곡가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일반론이라는 것은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영역론은 뭐냐면 피아제는 거부하고 각 교과의 논리와 형식이 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론과 영역론을 구분했고 또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론은 아까 말했던 영역 중립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론은 영역 고유 이론이라고 하죠. 예. 이거 이제 줄여서 영일론, 뭐 영고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장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 틀려. 그거는 명확한 그 명칭을 쓰시면 되고. 그럼 역사과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냐면 그 일반 교과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립을 하죠, 얘들이. 그리고 나서 그 역사과 이론에서 이제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뭐 사이토 같은 사람 있죠? 그다음 뭐 시겔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 연구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영역 고유인지론자들 중 역사과 연구인지 피아제 이론을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을 공격을 해요. 비판을 하죠. 비판.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을 이 비판자들의 이론은 뭐야?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역사과는 특수한 사고다. 특히 이제 어디에 좀 가까운 사고냐, 문학적 사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감정이입, 그 다음에 역사적 상상, 그 다음에 그 인증적 사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감정이입, 역사적 상상, 인증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꼭 대립된 것만 아니에요. 대립된 것만. 그래서 서로 합일되는 부분도 있어. 이거는 뭐냐, 피아제 이론 중에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구성주의. 이해되시죠? 원래 이 구성주의는 그 피아제와 비고츠피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의 구성주의를 이제 인지 구성주의,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하고, 비고츠피 이론을 뭐라고 하죠?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역론에서 영역 중립 이론에서 이제 구성주의를 강조하고, 주로 이때는 개인적 구성주의 뭐냐면 피아제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영역 고유인지론에서도 구성주의를 강조해요. 이때는 이제 어느 쪽의 이론을 비고츠피 이론 있죠. 그렇지만 둘의 이론을 다 같이 받아들여요. 실제 받아들이는 거는. 예.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실제 영역 중립 이론에 가깝지만 어디도 받아들였다? 영역 고유인지론에도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는 뭐와 또 연결되냐면 수행평가하고 연결되죠.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또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스키마. 이걸 뭐라고 하죠? 대본 지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키마? 이 스키마도 엄밀히 말하면 어디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피아제 이론이에요, 이거. 피아제 이론.
인지 구조 이론. 근데 이건 이상하게 영역 고유 이론에서 이걸 재가공해가고 대본 지식으로 해갖고 영역 고유 인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대본 지식하면 영역 중립 이론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영역 고유 인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본 지식 같은 거 있고, 그다음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뭐냐면 내러티브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러티브는 이제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이제 특징,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내러티브의 특징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 이론은 톨보스키 이론 아시죠? 남색 책에 있는. 그래서 톨보스키 이론은 이제 연보, 연대기, 엄밀한 역사의 의미, 엄밀한 의미의 역사. 이게 세 가지 유형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역사. 이 내러티브 역사도 그 남색 책에 나와요. 그래서 내러티브 부활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도 뭐냐 좀 정리를 해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론과 영역의 차이. 그 영역 중립이론과 영역 고유인지론의 차이점을 물어봐.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같이 물어보는 것도 있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 피아제 필 할렘 모델인데 피아제 이론은 역사과에서 직접 좀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 뭘 볼까요? 그걸 적용한 필과 할렘 모델 또는 사이톤 모델을 물어보죠. 예, 그 후속 연구였던 두 번째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물어볼까? 세 번째, 대본 지식. 예전에 물어봤죠? 대본 지식. 그 다음에 대본 지식과 연결된 뭐죠? 내러티브.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대본 지식과 내러티브는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현재적 관점을 강조하죠. 지금 문화적 어떤 배경.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오개념 있어. 선행 개념. 그러니까 현재 관점의 개념을 선행 개념인데 그 선행 개념이 예전의 관점하고 틀린 경우가 많죠. 오개념. 이 오개념을 뭘로 구성한다? 구성주의가 그 뭐냐면 개선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 나중에 얘기했지만 양날의 칼 그런 것도 있죠. 그걸 개선할 수 있다.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그래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요것도 문제 나와. 그래서 내러티브에 많이 나온 게 수행평가 예전에 한번 나왔고 예문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맥락적 지식, 맥락. 그래서 내러티브하고 대본 지식의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맥락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크게 이 부분들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요즘에. 예전에 그 예전 객관식하고 예전 주관식 때는 한참 나왔거든요. 전선식 때 이러는데 어느 순간 14년 넘어오면서 안 보여. 애들이. 내러티브도 안 보여. 그래서 요번에도 내러티브 나온다 안 나온다 막 했는데 결국에는 나오지가 않았어.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 또 언젠가.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한 바퀴 다 돌기 때문에 역전의 용사들 다시 끄집어 낼 필요가 있거든요. 기출에서.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온다 해서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큰 코 다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구체 내용을 이제 또 들어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 사고의 논의와 이제 역사적 그 사고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106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보통 일반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역 중립 이론이죠. 그래서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 있고, 논리적인 사고 강조를 이제 했고, 그다음 역사적 사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학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영역 중립 이론이나 영역 고유 이론 그 논쟁 전에 간접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링우드나 밍크나 뭐 이런 사람들, 그것들이 이제 또 영역 고유인지론자로 연결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불스나 피셔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이 인증적 사고, 뭐 직관적 사고적 내러티브 이론, 거기 다 주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성을 강조한 거와,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었어. 구체 내용 그 밑에 보시면 알고. 그러면 그걸 꼭 대립할 필요가 있냐? 둘이 서로 뭐냐면 연합하자라는 총체성 문제가 등장해. 그래서 이 총체성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한 측면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두 측면을 같이 인정해주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두 가지 측면의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혼합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와츠라는 사람이야. 와츠. 예. 그래서 이 와츠의 이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한번 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촉지에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와치가 이제 제시한 것이 이제 합리적 사고나 그 다음에 연합적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는데 이 와치의 이제 사고 방식은 뭐냐면 이 와치는 뭐냐면 논리적 사고와 연합적 사고가 일어나지고 나서 초창기 때 얘들은 어떤 사고가 먼저냐면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이제 강조해 연합적 사고가 먼저예요. 그래서 연합적 사고의 단계도 이렇게 근데 꿈과 백일몽, 뭐 상상, 연합, 창조 이런 순으로 발달되고 이건 상상적 사고죠. 근데 연합적 사고는 대개 이제 7살에서 8살까지 계속 발달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단계 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제 청소년기에 넘어가면 이제 논리적 사고가 이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각운동적 사고, 구체적 사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의식적, 논리적 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연합적 사고하고 그다음 논리적 사고가 합쳐져 가지고 제일 발달된 세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역사적 사고의 높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형태가 뭐냐면 와치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남색 책인가 어디 노란 책인가 해가지고 도표가 있어요. 이걸 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너무 거기 크기 때문에 안 붙여놨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편집을 안 했는데 제가 첨부해 놓을게요. 이 부분은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공개한 심화 교재 내용에도 다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와치의 이론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가능성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습의 이제 삐아제 이론의 적용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삐아제 이론을 좀 보죠. 삐아제 이론. 삐아제 이론은 그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연관된 이제 이론들과 이제 후속된 연구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삐아제 이론은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다 배웠죠? 예. 그래서 삐아제 이론은 크게 두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는 발달 단계와 또 하나는 지식의 내적 통합이야. 그래서 발달 단계는 이제 보면 삐아제 이론의 발달 단계는 애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연령 발달 땅에서 인지구조 발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전조작기, 처음에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형식 조작기, 형식 조작기 이렇게 이제죠. 이때 조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모를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개념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개념화 시킨 거죠. 형식적 조작기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은 아니지만 추상적이고 경험 외적인 것을 개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대개 이제 삐아제 이론의 형식 조작기 단계에서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가능해. 근데 이제 역사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령 지체에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은 약간 예매한 단계에 거치다가 완전한 것은 언제 때냐? 중고등학교 때죠. 그래서 연령 지체설 이제 주장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단계는 받아들이지 않죠. 이거는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삐아제 이론 중에 한 면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지식의 내적 통합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성주의와 연결돼 있죠. 개인적 구성주의, 인적 구성주의와 연결인데 이건 동화 조절 평형이에요. 자, 동화라는 것은 이제 뭐냐 외부의 어떤 사실들이 들어와 자극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의 도식을 가지고 뭐냐면 통합을 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죠?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다 개다. 이렇게 가진 개념이 있어. 그러면 네 발 달린 짐승이 다 개면 고양이가 들어오면 딱 보면 고양이도 뭘로 인식하죠? 개로 인식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동화가 되는 거죠. 동화가. 근데 이제 조절은 뭐냐면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할 때 동화 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거든. 그러면 새로운 도식들을 이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발 달려 있는 짐승 중에 고양이도 있다라고 도식을 만들어 얘가. 그러면 고양이와 개도 구분하죠. 그러니까 네 발 달리는 얘가면 개와 고양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이게 조절이야. 이해되겠죠? 그 평형은 뭐냐면 이제 유기체의 외부 자극에 스스로 동화하고 조절해서 이제 인지 균형 상태였는데 자 아까 네 발 달려 있는 것은 짐승 고양이와 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화는 고양이를 받아들일 때 개로 인식하는 거고 조절은 그것은 이제 고양이나 개념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고양이가 이제 개를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네 발 달려 있는 짐승들은 고양이와 개가 두 종이 있다 다시 정리해 놓는 거.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5개념은 어느 단계에서 올까요?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오개념은. 예? 동화 단계에서 오죠? 예. 그리고 평형은 그 오개념을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구성주의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락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맥락을 통해서 다시 뭐냐면 시정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단계 넘어가죠. 예. 이것이 개인적 구성주의가 이제 한 거고, 이런 개인적 구성주의, 동화, 조절, 평형은 원래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지 도식을 익히고, 그 다음에 인지 도식이 좀 더 뭐냐면 구조화된 게 인지 구조죠. 근데 인지 도식과 인지 구조는 항상 그 내용은 변화 가능해요. 예. 그리고 앞에 이제 동화, 조절, 평형 같은 거는 원래 사람부터 그 타고날 때부터 있었던 거고, 이건 뭐 교육학 시간 다 배웠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인지 도식이랑 인지 그런 것들 뭐라고 스키마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예, 스키마는 원래는 삐아제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영역 중립 인지론에서 아니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내용 강조. 왜냐하면 그 도시관이나 이러한 내용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역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아니 그 지식의 내적 통합에서 얘기했고, 지식의 내적 통합 관련된 것들은 구성주의와 연결돼 있고요. 이 구성주의 부분은 나중에 그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또 받아들여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삐아제 이론을 다 배격한 게 아니에요. 예, 받아들일 거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예, 이런 것들. 다만 역사 교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영역 고유인지론을 받아들이는 거는 발달 단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뭐 통계나 그 다음에 뭐 실험 관찰 이런 것들 연구 방법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지식의 내적 통합, 방과후 이론은 영역 중립, 영역 발달 이론이니까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일반론자와 영역론자 비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역사과학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거죠? 범국가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럼 삐아제는 왜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일단. 자, 여러분들 이제 파란 책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하는 소련에서 그 당시에 냉정체제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인공위성을 누가 먼저 발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데 그 미국 애들은 소련을 좀 무시했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종전에 그 진보주의 교육을 이제 비판하게 돼. 왜냐면 얘들을 흥미 중심으로 놔뒀더니 쟤들 공부도 안 하고 지 꼴린 데도 하고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뭐 교과 중심 교육을 넘어가야 돼. 그것도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암기 중심이잖아. 그래서 지식의 핵심 구조, 개념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브루노 이론이에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지식의 구조, 핵심 개념, 학문 중심 교육까지 등장했죠. 예. 근데 브루노가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애들 똑같은 개념을 가르치더라도 그 영상적 작용이 있고 그 등등 세 가지 작용이 있죠. 제가 잠깐 기억이 잊어먹었는데 애들 그 연령 단계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직접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과 언어 등에서. 그러면 얘들의 발달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삐아제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삐아제 이론을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와 연관돼가지고. 자, 그러면서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이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론자, 보편론자가 되는 거고, 삐아제 이론을 도저히 이건 맞지가 않다. 각 국가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 이게 영역론자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일반론자들 이제 또 다른 말 영역 중립 인지론자. 그 다음에 영역론자들 다른 말로 영역 고유 인지론자. 그리고 역사과의 영역 고유 인지론자는 삐아제 필할렘 모델이고. 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근데 주의할 것은 영역론자도 영역 고유론자들도 삐아제를 다 100%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스키마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내적 통합 같은 이 구성주의 개념은 또 개선을 해. 그렇지만 얘네들이 반대하는 건 뭐예요? 연령 발달 단계야.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구분해놨어. 지금까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갈색 책이나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이걸 줌을 안 했대. 제가 줌을 좀 멀리 해요. 제가 이거 얼굴이 크기 때문에 돼지처럼 나가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일반론자, 영역론자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그걸 이제 갈색 책이나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역사 사고력의 인식의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사고력 일반론자는 일반적 사고력과 동일하게 봐요. 일반적 사고력과. 근데 영역론자, 다원론자들은 역사적 사고, 일반적 사고력과 역사적 독자적 사고력 중에 일반적 사고력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강하다? 역사의 독자적 사고력이 강하고, 되게 역사적 그 독자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도 있지만 되게 직관적 사고예요. 간접론자들이 보는 거죠. 그다음 인지과정 과정에서 이제 보면 얘네들 이제 일반론자들은 지각, 기억, 인가 분석, 분류, 추론과 정보를 거의 가정을 동일해요. 컴퓨터에 정보 처리하고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영역론자는 사고 대상의 인지 과정과 추론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 사고 내용에 의존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교과에서 동일한 과정에서 컴퓨터 정보 처리처럼 이렇게 한데 반해서 이거는 사고 내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지 과정을 이렇게 봤고요. 자, 역사적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거 인식론과 관련된 건데, 인식론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뭐와 관련된 건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과 연결된 거죠. 지식을 어떻게 탐구하고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되게 일반론자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선호해요. 양적 연구 방법. 근데 이에 반해 영역론자는 물론 탐구 방법도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내면의 이해를 강조하는 감정이입, 추체험, 구조상상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 예. 그 다음에 삐아제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자들은 뭐예요? 삐아제 연령 발달 단계 인정하죠? 그리고 뭐냐면 파라다임적 사고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죠. 파라다임적 사고는 어떤 거냐? 이 파라다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쿡.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파라다임이라는 걸 이제 처음 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류 역사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볼 때 지식이라는 것은 양적인 누적을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니야.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발전된 거죠. 자, 예를 든 게 뭐냐? 자, 원래 이제 청동설이라는 게 있죠. 청문학에서 청동설. 그래서 청동설이 이제 주일 때 청동설과 관련된 지식이 누적이 됐어. 그러다가 지동설로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지동설과 관련된 또 지식이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청동설과 관련된 지식과 지동설과 관련된 지식은 다르단 말이야. 질적으로 바뀌죠. 예, 양적인 누적을 통해 하는 게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그 뉴턴의 만류일 법칙 있죠. 그런 것들이 막 지식 형성이 있다가 또 상대성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바뀌는 거죠. 지식이. 그래서 이걸 이제 파라다임적 변화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삐아제 발달 단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감각동작기에 했던 그 사고방식을 나중에 구체 조작기 때 형식 조작기 하면 바뀌게 되죠. 감각동작기의 양적 누적이 곡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른 한순간에 질적으로 도약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저도 언제 기억이 나냐면, 제도 기억력이 좋긴 좋은데, 아마 6살, 7살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 이전은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그거? 우리가 사고방식이. 네? 예전에는 다 양적인 누적했다가,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질적으로 도약하면서 기억이 없어진 거죠. 예전 방식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TV 보다가, 애들이 막 떠들고 노는 막 사고 치는 거 보면서, 애들이 왜 저렇게 사고 치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지.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하는 말이, 야, 너도 어릴 때 저지다 했다고.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 그건 뭐냐면 예전에 애들 사고 방식을, 물론 나도 했겠죠. 그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막 떠들고 놀면서 장난치고 이혼한 집도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한 단계 도약되면서 예전의 방식들이 다 잊어먹은 거야. 이런 것은 뭐냐면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뭐냐면 질적 도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라다임적 양식에 비교를 한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삐아제 견해에 대해 영역론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 부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건 내러티브 인증적 사고인데 이 부분은 뒤에 좀 얘기하고,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일반론자는 교육학자, 철학자들은 이제 햄페이나 포프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고, 근데 영역론자는 역사교육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철학자는 간접론자들이 주장했고, 그 다음에 사고 요소, 사고 기능, 사고 과정의 사고 유형. 우리가 그 사고력의 그 역사상 하위범주 있죠? 이렇게 나눌 때
보통 뭐냐면 일반 논자들은 대개 보면 이제 연령 발달의 모든 교과가 동일하다고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고 육성 방법도 다르죠. 개별 사고력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 각각 다르게 육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일반 논자들은. 근데 영역 논자들은 개별적 육성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적, 하위범준 나눌 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 통합됐는데 다만 어떤 측면을 좀 강조할 때 요걸 이제 뭐냐면 하기 위해서 개념화 시키는 거고, 그리고 육성할 때도 한 측면은 육성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서로 상호 통합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역사적 사고력 얘기할 때 일반 논자들은 뭐예요? 양약이죠. 그러니까 양약, 서양 의학은 뭐예요? 잘 곤치고 싶은 데만 집중해서 곤치죠. 근데 한약은 뭐죠?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걸 고조해서 곤치는 것을 같이 유기적 통합하면서 장기를 곤치잖아. 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해서 곤치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논자하고 영역 논자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책에 또 구분법이 있어. 서로 연결돼 있는데, 또 전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고력 전이 가능해서 이제 또 보면 일반 논자는 모든 교과가 전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구 과목이었던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역사도 자연스럽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영역 논자는 모든 교과가 전이되지 않다. 다만 비슷한 교과는 전이 가능. 예를 들어 국어를 잘하면 모두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도 잘할 가능성이 많아. 예,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학을 잘하면 뭐를 잘할수요? 과학이나 물리 같은 걸 잘하죠.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또 하나의 비교 분석표를 만들었어요. 거의 이제 연결된 건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러분 파란 책 있시죠? 파란 책.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 영역 중립인지론자하고 영역 고유인지론자인데 이제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좀 정리 내용을 보면, 자, 역사의식. 여기서 말하는 역사의식은 뭐냐? 사고력 발달 원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영역 중립인지론은 사고력 발달 의식을, 역사의식을 연령의 발달 단계로 봐요. 심지어 역사의식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영역 고유인지론은 사고력 발달을 뭘로 보죠? 역사의식의 발달을? 역사교육의 내용이나 구조 원리를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이걸 따라서 역사의식이 발달되고 정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령 발달과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 이제 뭘 이제 좀 얘기하냐면 이런 점은 고조해줘야 된다. 왜냐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역사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죠. 삶이 자체가 이제 짧기 때문인데, 그러면 얘들하고 또 나이가 많은 말수록 상대적으로 역사 지식이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구분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단계 구분이 아니에요. 그냥 얘들의 어떤 삶의 어떤 누적 기간이 좀 약간 평균적으로 작고 늘어난다. 이거 차이뿐이고, 그 기회가 이렇게 적으냐, 마냐 차이점 뿐이죠. 자, 그 다음 적절한 교육 시기는 가설영적 사고가 재발달은 어느 시기가 절절할까요? 중고등학교. 연령 지체를 받아들여서. 근데 영역 고유인지는 모든 시기에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방법만 달리하면 모든 연령대에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간이죠, 이간. 이간이 이양 대비적 방식 같은 것들 제시했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에서는 이제 영역 중립인지론의 발달 단계로. 대표적인 환경학대법이 여기 속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영역 고유인지론은 학문의 계열성, 학습의 계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수학 같은 게 제일 잘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알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알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알고, 이게 단계 나가잖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역 중립인지론자는 이제 발달 교육 과정을 내세우죠.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율적 인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도 환경학대법과 연결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영역 고유인지는 앞에 학문의 계열성과 관련된 학교 커리큘럼을 강조하고, 인지 이론 측면에서는 영역 중립인지는 구성주의를 강조해요. 파란 자율적 사고를 가고, 그리고 영역 고유인지는 내러티브를 가고, 내러티브도 하나의 인지 이론이에요. 이것도.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는 원래 영역 중립인지론과 관련돼 있어요. 예. 피아제 인지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비고츠피 이론과 함께 그 당시 영역 고유인지론도 받아들여. 그래서 이 구성주의를 영역 중립인지론적 특징도 있지만 영역 고유인지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계열성인데, 계열성에서 이제 심리적 계열성이 있어. 이게 뭐예요? 환경학대법이죠? 예. 그 다음 나성형 교육과정인데, 나성형 교육과정은 누가 주장했어, 이거? 브루너가 주장했죠.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요것도 이제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 나성형 교육과정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나성형 교육과정은 영역 중립인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 계열성 이런 것들 강조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영역 고유인지 측면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 교육학에서 그걸 두 가지 같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역교론에서는 뭐만 얘기하냐면 이 브루너 이론을 영역 중립인지 이런 측면에서만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도표도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교육학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영역 고유인지 방식과 이제 대본칙과 관련된 내용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